안경을 쓰신 거랑 안 쓰신 거랑 이미지가 좀 다르시긴 하다. 음, 네, 안경, 그래요? 네네. 근데 써볼까요? 안경을 아니요, 안경을 쓰시면 수학 선생님 같고, 안경을 벗으면 일반 직장인 같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선 원래 책이 한 몇 권 정도 쓰셨죠? 쓰신 게. 그, 책을 몇 권 썼다고 이렇게 카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렇죠. 이거 몇 번째 책이다, 막 음, 이렇게. 음. 근데 제가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둘이서 썼던 책도 있었고, 7명, 8명이 같이 해가지고 제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카운트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은 그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썼던 책인데 아동 작가가 만화 형태로 제가 그리고 뭐 그림은 누구 해가지고 만화 형태로 책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판한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것도 내가 썼다고 카운트를 하나 더 늘리기도 뭐하고 안 늘리기도 뭐하고 애매해가지고 음, 그때서부터는 책은 몇 권 썼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음.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썼는데 100만 부 팔렸어. 어떤 사람은 책을 10권, 20권 썼는데 뭐 별로 팔리지도 않았어. 뭐 그러면 아, 내가 뭐 몇 부를 썼어? 뭐 이렇게 몇 권을 썼어? 하는 거는 진짜 약간 오히려 더 창피한 감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좀 애매해가지고 카운트를 하지 않았는데 네. 실제로는 제가 2002년 겨울인 것 같아요. 2003년 1월 달에 출판되어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2년 정도부터 책을 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 관련된 부분에 이제 뭐 전문가이신데 보통 이제 글을 쓴다라는 거는 약간 사회과학, 인문학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 2단계 글쓰기 이런 책도 사실은 뭐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글쓰기에 음. 어떤 열정을 가지시고 이런 책을 쓰셨는지. 제가 사실은 이 책은 출간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원고는 써봤었어요. 원고를 쓰게 됐던 계기가 얘기하다 보면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것의 하나의 생산물로 글,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는 프로세스가 생기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글 쓰는 게 좋다. 음, 이런 생각, 제 나름대로의 그 뭔가 이렇게 루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 글도 쓰고 했기 때문에 원고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 나름대로 주장이 있어가지고 원고는 음, 만들어 놨었어요. 음. 근데 책을 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글도 잘 못 쓰는데 글도 잘 못 쓰는 내가 글쓰기 책 쓰면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사람들이 저한테 흔히 갖는 그 선입견 같은 게 제가 사실 전문 박사 출신이고 뭐 딱 보면은 모범생처럼 생겼잖아요, 이미지가.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하고 문화적인 소양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를 저한테 뭔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음, 어렸을 때, 좀 되게 조금 모자르고 멍청한 아이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수학 같은 거는 조금 편하게 했던 편인데, 뭐 영어나 국어 같은 거는 그렇게 편하지도 않았었고, 음, 글을 많이 써봤던 애들도 있잖아요. 친구들 주변에 보면.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음, 근데 그냥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요.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이 네 가지예요. 음, 어디 가서 잘 듣고, 말 적절하게 하고, 쓰고, 음, 읽고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 글 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지, 뭐 문화적인 배경이 아주 좋아서 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진짜 평균보다 못하던 사람이 이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200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컬럼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컬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A4지 한 장 반 정도를 쓰는 거예요. 음. 우리가 보통 그 노트북 열어가지고 폰트 10으로 A4지 한 장 반에서 두 장 정도 분량 쓰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읽을 만한 분량의 컬럼이 되는데 음. A4지 한 장을 채우는 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쉽지 되게 않죠. 어렵게 제가 그런 걸 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나 잘 글도 못 쓰고 지금도 사실 맞춤법을 잘 몰라요. 지금도 맞춤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몰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책 쓴다는 게 말이 되나? 글쓰기에 대한 책을 출간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인 소양이 많았던 그런 친구들은 100명 중에 정말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경우겠구나. 나랑 비슷한 경우에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한 20년 정도 해봤으니까 못하던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책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못하던 애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슷하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질문을 들어가서 아까 네 가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면서도 보고 뭐 읽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쓰기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는 인정.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중세 시대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대한 개혁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그런 거니까 일단 종교개혁의 시작 자체도 구교에서 신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글은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세종대왕 얘기까지 나오면 또 그렇지만 어쨌든 기득권은 글을 못 읽게 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득권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박주화 박사님처럼 똑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제 영상의 시대다. 그래서 영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쇼호스트 분들도 계시고 스피치 전문가 분도 계시고 저같이 커뮤니케이션 박사도 있고 이런 와중에 글보다는 말이 점점 중요해지고 어떤 비주얼적이고 영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가 아니냐. 거기서 글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간 구시대적이고 약간 좀 올드하고 약간 산업화 시대 이런 부분에서 글쓰기가 저는 그 부분을 정의를 내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딱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책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읽고 글쓰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 번째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중요하고 영상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강의를 맨 처음에 하셨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떻게 강의하셨어요? 그냥 강의할 만한 게 내용이 어렵지 않게 막 있었나요? 아니면은 강의할 내용들을 막 쓰고 강의하셨나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글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좀 어려워하는 형이 있어서 키워드,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를 쭉 나열을 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건데 우리가 보통 글이라 그러면 문학작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친구한테 보내는 문자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한테 보내는 문자서부터 SNS에 올리는 그 짧은 글 또는 약간의 긴 글 또는 팀장님한테 쓰는 보고서서부터 쭉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소설 같은 그런 문학작품까지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실제로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 세계적인 뭔가 그 작품을 남기고 싶다 하는 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글쓰기의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해서 글을 좀 더 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 제가 요번에 2단계 글쓰기라고 말씀드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1단계로 생각을 만들고 2단계로 글로 옮겨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네. 어디서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한 번이라도 글로 완벽하게 멋진 글이 아니더라도 메모라도 해봤던 거가 있으면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 너무 못해가지고 저런 사람 2번 다시 부르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강의를 못해가지고. 네. 근데 가끔 가가지고 나름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은 준비된 거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가면 내가 아는 뭔가 별로 해봤던 말이 많으면 생각나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써놨던 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썼던 그 컬럼이나 이런 그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말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말을 잘하는 거, 영상을 잘 만든 거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글을 쓰기가 밑바탕이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되면 말하기까지 잘할 수 있다. 편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2번째는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나 말하는 게 중요한 시대이면서도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시대예요. 옛날과 다르게 SNS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메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뭔가 문자 같은 거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대단하게 뭔가 글을 많이 쓰게 되는 오히려 환경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글 쓰는 게 우리한테 대단하게 필요한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번째로 말씀드리면은 글을 쓰게 되면은요, 뭐라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글은 사실 내용이 있어야지 글을 쓰는 거거든요. 글을 쓰는 목표를 세우고 글을 쓰는 과정을 내가 꾸준하게 경험을 하면은 나한테 좋은 것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책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렇게 권하는데 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책을 써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책 쓰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출판을 하려고 하는 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블로그 하나 운영해야지 그러면서 블로그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게 되고 자료 같은 걸 찾게 되고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말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글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글에 대한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로써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버벅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글과 말은 굉장히 정비례한다, 이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너무 영상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오히려 이렇게 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 예, 그런 부분이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에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글의 소재나 이 글감들은 어떻게 모으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글의 어떤 소재, 글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모으는 게 가장. 불 때울 때 땔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네. 글을 쓸 때는 글감이 있어야 하는데 글감을 모으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컬럼 같은 거를 언제까지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으면 네. 중학교 때서부터 제가 연습장을 쓰거든요. 중학교 때서부터 그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이런 연습장 우리가 쓰잖아요. 잘 모르세요? 연습장 많이 쓰죠. 잠깐만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려도 좋을까요? 네, 좋죠. 네네네. 네, 잠깐만요. 네네.
야, 옛날 노트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꾸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야, 저는 뭐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보이시나 아, 모르겠어요. 가까이, 예. 그냥 메모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메모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쓰시는군요. 네. 그렇죠. 여기다가 짧은 문장을 쓰기도 하고, 단어 위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편한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관련돼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음,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안에 컬럼을 쓴다 그러면은 한 2, 3일은 계속 관련된 걸 메모하는 거예요. 연습장에다가 음, 낙서하는 거죠. 그렇게 낙서. 낙서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또 내용 같은 것도 검색도 한 번씩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검색해봐서 완벽한 문장을 쓰진 않아요. 완벽한 문장을 쓸 필요는 없고, 그것을 내가 봤을 때 나한테 기억나게 해줄 만한 음, 그런 형태로 단어 위주로 음, 몇 개의 짧은 문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림이나 낙서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쌓으면은 어느 순간 이게 자기들끼리 연결이 좀 돼요.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면서 그룹핑이 되면은 그룹핑 한 것을 보면서 실제로 가령 7일 동안 내가 칼럼을 쓰는 기한이 있다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4일 정도는 그런 것만 하고요. 네. 한 마지막 날 전에는, 그러니까 한 3일, 4, 5일쯤 되는 날에는 이제 뭔가 써야 되잖아요. 이때 A4지에다가 옮기려고 쳐다보면서 순서 같은 거를 대충 정하는 거죠. 아, 이 음,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하면 좋겠다. 음, 이렇게 순서를 정한 다음에 원고를 쓴 다음에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약간 묵혀요. 음, 숙성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묵히면서 한 2, 3일 있다 다시 한번 보면 내용을 또 정리하면은 결과적으로 약간 내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의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많은 네네네. 저 분들이. 같은 경우도 포스트잇이죠. 이렇게 그렇지, 예, 내 작업실은 그냥 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예, 포스트잇이 이것저것 있다 갑자기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 하나가 이렇게 꽂히면 음, 음, 그걸로 이제 음. 쭉 들어가기도 하고 맞아요. 칼럼, 그렇게 하셔도 참 좋죠. 예. 네네. 칼럼 같은 경우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잡아놓고 음, 사실은 뭐 박사 논문 쓰면서도 그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음, 이론과 음, 관련된 부분을 다 이쪽에 하나의 폴더에다 다 넣어버리는 거죠. 음, 그러다가 필요하면 그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음. 같은데 어쨌든 야, 그 노트를 40년 동안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야, 대단하신데요. 야, 그러니까 습관인 거죠, 습관. 그 어렵게 그,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그냥 약간 개념적으로도 정리하고 이론적으로도 정리해가지고 묶은 게 이 책이에요. 2단계 글쓰기. 1단계는 어떤 사람은 노트북부터 피는데 노트북부터 켜가지고 해봤자 지금 생각에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빠르지 않다. 노트북을 음, 펴지 말고 노트를 펼쳐가지고 노트를 펼쳐라. 메모하고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음, 생각이 잘 정리된 다음에 노트북을 켜서 작업을 하면 음, 훨씬 더 빨리 그냥 무작정 노트북 편 거보다 더 잘 간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된다. 뭐 이런 거죠. 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글 작업하시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원래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이제 강의도 하고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그 직업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거거든요. 음, 저는 원래 수학을 전공했었는데 20년 전에는 수학을 전공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사실은 이 노트는 수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전에는 아마 주로 수식을 많이 했겠죠. 음, 수식을 많이 했었을 텐데 그 영향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 같은데 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나마 좀 쉽더라 음, 해서 음. 용기를 내서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수학을 또 전공하셨으면 이제 수와 관련된 수리적인 부분과 관련된 그런 어떤 책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뜻밖이에요. 사실은 음. 수학 관련된 박사님이자 학자인데, 왜 이런 쪽의 방향을, 그러니까 뭐 방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쪽을 할 수 있, 제가 수학 관련된 책도 썼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쓰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뭐, 예, 창의력 관련된 책도 많이 썼고, 창의력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음, 사실 이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에 관한 책이라고 보여져요. 음, 저한테는. 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글을 써보면 좋다. 이게 결론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글감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노트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정리도 노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약간 하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노트북을 그 다음에 키는 거죠. 음, 정리를 할 때는 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핑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요런 주제로 이야기를 요 주제, 그러니까 요만큼의 이야기를 써먹어야지. 음, 요만큼의 이야기를 뭐 넣어야지 할 거를 정하는 거죠. 음, 펼쳐놨는데 펼쳐놓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하고 뭔가 핵심 뭐 재미도 있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지만 잘 느끼지 않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다음번에 써먹자 하고 넘기고 지금 내가 요 A4지에 한 장 반, 두 장 또는 지금 원하는 만큼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거를 쓸까 그때 순서를 정하는데 먼저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좀 정하는 거죠. 음, 많이 하는 그 형식 같은 걸 갖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정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1번 뭡니다. 2번 뭡니다. 3번 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형식에다가 맞추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음, 방법이고 음, 형식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글을 내용도 중요해요. 처음 컬럼을 쓰기 시작했을 때 같은 경우는 내가 내용을 쭉 쓰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했던 이야기를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내 글을 읽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음, 2002년도에 했었던 그 형식에는 음, 무조건 처음에 스토리를 하나 집어넣어요. 음, 이야기거리.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고 그 스토리에서 메시지를 뽑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음, 그러면 내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도 내가 제시한 스토리가 약간의 임팩트가 있다든지 인상적이라든지 하면은 사람은 그거라도 읽을 거니까요. 음,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구성 같은 거를 미리 생각해봐 음, 하게 된 거예요. 음. 또 혹시 박정호 박사님 거기 인터넷이 뭐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하다고 자꾸 뜨는데 거기가 지금 자꾸 이게 끊기거든요? 약간 중간중간? 저도 혹시 그래요? 끊기나요? 네네. 저는 사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안 끊겨요. 아, 그렇군요. 근데, 박사님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 하지? 때 중간중간 끊기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약간 음, 화면이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계속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다이아몬드 사고법. 이걸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음, 예. 예, 어떻게 보면 2단계 글쓰기는 이 다이아몬드 사고법, 다이아몬드 글쓰기, 이렇게 또 맞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다이아몬드 사고법이, 다이아몬드 사고법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이슈가 있고 아이디어를 찾는다 그러면 이슈에서 아이디어로 한 줄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이슈에서부터 생각을 다양하게 넓혀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음, 생각을 넓혀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생각을 확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각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확장된 상태에서 더 이상 확장하지는 말고 생각을 수렴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옆으로 음, 이렇게 세우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다이아몬드 사고법이라고 부릅니다. 첫 음, 번째는 생각을 확장시키고 두 번째는 생각을 수렴시키고 음, 생각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두 단계죠.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아이디어로 바로 직접 가지 말고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술가처럼 엉뚱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심판처럼 판사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해 가는 거죠. 음,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브레인스토밍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걸 막 얘기해봐. 뭐 그러면서 현실적이지 않아도 돼.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여도 좋고 우리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여도 좋아. 비판 없이 무조건 여러 가지 이야기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음, 음, 2단계 사고법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음, 여러 가지 한번 다양하게 많은 걸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생각을 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두 단계로 생각하는 게 다이아몬드 사고법인데 이 다이아몬드 사고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글을 쓰는 거죠. 첫 음, 번째 단계에서는 생각을 아주 넓히면서 이것저것 글감을 많이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쓰려고 하는 초점에 맞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이렇게 두 단계로 하는 겁니다. 음. 목욕탕에 어쨌든, 가면 뜨거운 물 있고 차가운 물 있죠. 네네,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물에 한번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랬을 때 60분 생각한다. 그러면 30분 동안은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는 거죠. 음, 엉뚱한 것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 생각하고 괜찮아. 뭐 이것도 저것도 막 해보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은 찬물에 들어가는 거죠. 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활용 가능한 건 어떤 거가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음,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 뭔가 생각도 풍부해지면서 다양하면서도 현실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잘 만드는 방법.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이아몬드 사고법입니다. 음. 그리고 그 방법에 맞게 글을 쓰는 게 다이아몬드 글쓰기, 2단계 글쓰기. 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책 쓰기나 이런 어떤 코칭이나 이런 음, 지도를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아니요, 해본 적은 없어요. 누군가 코칭. 근데 약간 그 어떤 책 쓰기와 관련된 지침서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음, 아무래도 그러면 책이나 글을 좀 쉽게 쓸 수 있는 비결? 아니, 정확하게 책이라고 하죠, 뭐. 네네. 책을 좀 쉽게 쓸 수 있는 비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책 쓰기 교실, 뭐 음, 책 쓰기, 뭐 브랜딩 스쿨,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책 사실은 네, 쓰기를 잘 하려면은, 음, 어,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책 써보세요. 막 이렇게. 책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책을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뭔가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건 이건데 이 관련된 거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 그 요소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거를 좀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요. 네, 큰 덩어리에서 목차를 만들고요. 목차에서 세부 목차를 만드는 거죠. 음, 그리고 세부 목차에 적당량의 분량으로 원고를 채우면 돼요. 음, 이게 책 쓰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음, 내가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한 이렇게 7가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7개가 목차가 되는 거죠. 네, 9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9개가 목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세부 목차를 만들게 되고요. 세부 목차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한번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시간 내서 쭉 쓰면은 이게 첫 번째 방법, 책을 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음, 일반적으로 연역적인 방법이고요. 두 음, 번째 귀납적인 방법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잘 알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때는요. 그냥 관련된 짧은 글들을 써보는 거죠. A4로 한 2장 정도 되는 글을 그냥 그러니까 매번 써보는 거예요. A4로 2장 정도 되는 거를 생각날 때마다 써보면은요. 보통 책으로 하나 엮으려면은 A4로 120장 정도 나오면 책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A4 2장짜리를 60개 정도 썼다 그러면은 한 권의 책으로 나중에 묶여지는 거죠. 그렇죠. 짧은 글을,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글을 써놓고 나중에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는 거죠. 그룹핑을 해보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쓰고 묶고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컨셉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요즘에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일정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A4로 2장짜리 원고를 한 100개 썼다 그러면 이 100개는 굉장히 산만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고 최근 나의 관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떠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 원고를 쓰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관련되어 있는 A4로 2장 정도 되는 원고들을 쭉 써보면요. 그게 한 50개, 60개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는 묶여져요. 비슷한 것끼리 묶여지면은 거꾸로 하나씩 묶여지는 것들이 목차가 되고 목차가 나온 이것에 대해서 컨셉을 하나 잡아보면은 어떤 책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음, 2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는 큰 거를 덩어리를 쫙 자르고 더 자르고 더 잘라서 세분화해 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작은 덩어리를 많이 만든 다음에 작은 음, 덩어리를 뭉쳐서 음,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글을 쓴다는 데에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이 오는 게 그 많은 음, 페이지. 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4 용지로 한 100장, 음, 음, 10포인트로 100장을 최소한 출판사에 음, 음, 넘겨줘야, 뭐, 이게 투고, 뭐, 이런 거 이전에 이미 그 작업을 음. 해놔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음, 경우는, 어,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데, 저는, 일단 설계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목차를 그냥 쭉 펼쳐라. 그 음, 다음에 일단 원하는 제목 하나 잡고, 그 다음 뭐 목차 잡고, 그 다음에 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던져라. 음, 오늘은 여기 7장 한번 써볼까? 오늘은 2장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제목도 넣었다 뺐다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약간 이제 스타일이 이제 책 쓰기도 자기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보다는 양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음, 양적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아이디어도 그렇게 찾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멋진 내용을 탁 쓰는 사람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해봤다가 저렇게 표현해봤다가 뭐 여러 가지 고치다가 뭐 이 생각 저 생각 연결시켜보고 하다가 뭐 음,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일필휘지 쫙 쓴다 뭐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유레카가 없는 것처럼 엉덩이로 계속 하는 거다 이런 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맞다라는 말이 저는 음. 아주 글쓰기에서는 진화론이다. 네, 진화론이다 이런 거죠. 뭔가 멋진 게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계속 뭔가 진화해가면서 더 좋은 게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청년들한테 글쓰기를 권장하시는 의미에서
예, 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 이게 제가 음,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고, 실제로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면은 굉장히 음, 언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수양도 되고, 음, 그 자기 수양을 통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또 음, 진중해지고, 뭔가 내려놓음도, 비움도 저는 글을 통해서 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책의 구매는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80% 이상은.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글을 쓰고자 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고, 뭐 그냥 책이라고 하죠. 뭐 책을 쓰고자. 그래서 저도 제 딸이나 아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책을 꼭 써봐라. 음, 잘 쓰고 안 쓰고를 떠나가지고 책을 쓰다 보면 그게 큰 배움이 된다는 걸 제가 확신을 하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음, 뭐, 뭐 어떻게 보면 박사님하고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논문 쓰면서 아, 나의 지식에 엄청난 부족함을 알았고, 책을 쓰면서 나의 엄청난 교만함을 제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결론적으로 그 글을 쓰고자 하고 글에 대한 부분을 동기부여하는 의미에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글을 좀, 저는 네, 그 대표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아주 동감을 하고요. 거의 네네,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좀 가치 있게 사는 것도 사람들이 찾는 네, 거잖아요. 네네, 내가 진짜 인생 나중에 허망하지 않게 네, 조금이라도 좀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뭘까? 가장 그 쉬운 방법? 어쩌면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이 저는 자신의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좀 더 허망하지 않고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책을 예. 쓰는 거다, 글을 쓰는 거다. 야, 그 그러니까 표현 되게 좋은데요? 네. 실제로 그 일기를 써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일기를 많이 쓰죠. 일기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가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일기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글을 쓰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 글도 써보고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글도 써보고 음, 남한테 보여주는 글도 써보고 뭐 음, 이게 서로 다른 글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쩌면 같은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렇게 하는 게 재밌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음, 소중하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음, 모르는 내용도 단순한 지식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음, 그리고 글을 쓸 때 꼭 많은 분들은 맞춤법이 어떻다, 문장이 어떻다, 표현이 어떻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맞춤법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런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잖아요. 어떠한 내용에 내가 생각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니까 글 써보는 거, 글로 뭔가 남기는 거, 글을 목표로 쓰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한 권 써보는 거. 그 책이 꼭 아주 대단한 뭐 인생의 지침서일 필요도 없고 아주 사소하게 자기가 아는 것서부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요즘에 해보니까 코딩에 대해서 좀 배워왔는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코딩하면 좀 더 좋은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책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음, 그리고 목표를 갖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요. 음. SNS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면서 SNS를 공부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요즘에는 뭐, 네. 박사님은 지금까지 써오신 책들 중에 가장 나의 애정, 물론 다 애정이 가지만, 가장 그 혼신의 힘을 다, 물론 모든 책이 그러겠지만, 가장 애정이 가고 최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가요? 주제는 어떤 책이었어요? 어, 사실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렇구나. 우리가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그러면 대답하기 아, 어려워. 야, 그런 것처럼. 어, 야, 그렇군요. 그건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아, 다 소중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 수학책을 좀 더 많이 쓸 생각이에요. 아, 수학책. 예. 수학책을 좀 더 많이 쓸 생각이고,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이 글쓰기 책 같은 거를 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뭐 책을 쓰고 싶어요, 글을 좀 더 잘 쓰고 싶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분명히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 그런 부분도 있고, 창의력에 대한 강의도 어쩌면 계속 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음, 목표를 갖고 단기적으로 뭔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거, 이거에는 수학책을 좀 쓰고 싶어요. 아, 수학. 좀, 예. 좀 대중적인 수학이죠? 뭔가 이렇게 예, 예. 전문적, 일반적인 사람들이 음, 볼 수 있는. 음, 그,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떤 특권, 소위 말하면 어떤 기층이 딱 정해져 있는 계층의 어떤 소유물처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워야 되고 뭔가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학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 박사님이 이게 이제 2단계 글쓰기를 보면서 일단 쉽고 재밌고 그리고 흥미롭게 써야 된다. 이런 어떤 음, 글쓰기의 목표를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음, 이렇게 쉽고 이렇게 재미있게 쓴다라는 부분들이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쓴다라고 하면 격이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음, 쉽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좀 불성실한 이런 음, 부분들로 느껴지지 않을까? 쉽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도 이렇게 술술술술 익히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굉장히 쉽게 썼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쓰는 어떤 음. 책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좀 쉽고 흥미롭게 쓰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할까? 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뻔한 내용을 흥미롭게, 뭐 이렇게 쓰는 거가 목표다, 이렇게 설정을 음, 하고 나서 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해 주려면은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약간 뭐 피상적으로 안다든지 내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음, 설명도 잘 안 되고 어렵게밖에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해서 음, 초보 의사들이 얘기해 보면은요, 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초보 의사들이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의로 소문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일상적인 용어로 아주 쉽게 이런 건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막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이야기가 쉽게 되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쉽게 쓰려면은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아야. 이게 중요한 거죠. 두 그렇죠. 번째, 쓰려면은, 흥미롭게 쓰려면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이거야? 하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과정 속에서 흥미로운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표현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음, 내용, 흥미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음,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조금 알고, 좀 더 고민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갔네요. 음,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이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도 꽤 많으시고,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사실은 이제 대기업을 제외한 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이제 시장 자체가 노동시장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극대화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쵸? 근데 이제 박정호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정규 코스가 아닌 일종의 이제 기업 강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내용들, 스토리를 겸해서 청년들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는 20, 30대 음,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우리가 잔디밭이 저쪽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뒹굴면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그래서 잔디밭에 막 가거든요. 실제로 잔디에 딱 앉으면 옆에 흙도 많고 음, 멀리서 본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음, 잔디밭이. 음, 그리고 어두운 컴컴한 운동장을 보면은요, 어두컴컴한 운동장에 저 운동장 한 가운데 가 있으면 너무 껌껌해서 옆에 하나도 안 보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두컴컴한 운동장에 가보면요, 옆에 웬만큼 다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 또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어쩌면 아주 잘 펼쳐진 잔디밭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거나 어두컴컴한 저 운동장에서 그냥 길을 잃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음, 세상은 그렇게 힘든 것도 없고 너무 그렇게 좋은 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음, 그냥 일단은 마음의 힘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좌절도 하지 말고 너무 뭔가 이렇게 좌절이나 절망도 하지 말고 너무 장밋빛으로만 뭐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생각하고 이러는 그 과정 모든 것들이 음. 어쩌면 나중에 즐거운 이야기거리로 만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어려운 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누구라도 꿈꾸고 누구라도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결국 그 자리에 가면 실제로 굉장히 불편함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음, 저도 오늘 그 기사를 보는데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가 100조의 어떤 자산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마크 음, 저커버가 살해 위협, 협박 이런 음, 것들로 인해서 경호원들을 항상 대동을 하는데 아침에 음, 조깅을 하려고 해도 7, 8명이 같이 조깅을 음. 하는데 1년에 쓰는 경호 비용만 189억이래요. 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워낙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큰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어떤 극부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보복 음, 심리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우리가 보통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음,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뭐 지금 다 낱낱이 공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희망을 하고 엄청난 부자이길 바라지만 또 그 부분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그러니까 로또의 법칙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쵸. 로또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당첨이 되고 나니까 3년 안에 뭐 이혼하고 또 나중에 벼락거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면서 어찌 보면 그 우리가 단시일 내에 단기간적으로 보기에는 세상 삶 자체가 이렇게 짧지 않은데 너무 좀 짧게 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마지막 맞습니다. 되게 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잔디밭 아주 좋은 예시신 것 같고 보통 대단히 와 잔디밭 멋지다 이렇게 가면 까끌까끌하고 앉기도 되게 불편하고 볼 땐 되게 좋은데 아주 좋은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부분에서 저는 놀라웠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학 박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음, 인문학 쪽에 와서 이렇게 막 활동하시고 글에 대한 부분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굉장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더 이렇게 정진하면서 연구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기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또 아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학도 관련된 책이 나오면
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예, 아, 이 좋습니다. 수학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 전 논문 쓰면서, 와, 이 박사 논문에서 통계 때문에 제가 머리가 막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음, 야, 이 수에 대한 부분에서, 아,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을 좀 얻는 시기였습니다. 예, 어쨌든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수학책 나오면 다시 한번 예, 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